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운영체제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고, 갖가지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같은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이 발전 양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발전에서 주요하게 꼽히는 부분은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다중 프로그램, 그리고 시분할 시스템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중 프로그래밍과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일괄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초기 컴퓨터가 동작하는 방식으로서 물리적 콘솔에서 수행을 하던 방식에 사용하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즉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으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 운영체제에 도입이 됨으로써 비슷한 것은 주기적으로 한 번에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각각의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운영체제가 그거를 수합해서 이제 한데 묶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처리되는 속도 자체를 훨씬 더 빠르게, 즉 연산 수행 속도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채택이 되었던 거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사한 요구를 가지는 작업들을 함께 모아서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수행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기계적인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CPU와 같은 전자적인 장치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CPU가 계속해서 쉬는 상태, 즉 아이들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운영체제가 한 대 묶어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하드웨어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하드웨어가 예를 들면 어떠한 프린터기에서 프린터를 뽑으라는 명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입출력 장치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동안 자체에는 CPU가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고 단순히 기다리기만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CPU가 계속해서 쉬는 아이들 상태가 많아지면서 상당히 CPU의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해요. 사실 CPU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려면 CPU는 항상 일을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컴퓨터 상에서 어떠한 연산을 처리하는 공간은 오직 CPU밖에 없잖아요.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전부 다 일을 처리하는 건데, 그러한 CPU가 항상 쉬지 않고 일을 해줄 수 있게, 적절하게 일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운영체제가 해줄 일인데, 왜냐하면 운영체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CPU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CPU를 계속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구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한 대 묶어서 모든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율성을 낳을 수 있었지만은 뭐 당장 은행에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한 실시간적인 어떠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괄 처리 시스템이 굉장히 옳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단축키를 이제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축키를 10개 눌렀을 때 이제 그때야 한 번에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는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데이터가 빨리 처리되는 건 좋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일괄 처리 시스템은 초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다방면의 대량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었지만 곧바로 이러한 단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새로운 운영체제가 만들어질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멀티 프로그램드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중 프로그램, 다중 프로그래밍 모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경우는 CPU가 수행할 작업을 항상 가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이렇게 일괄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CPU가 계속해서 쉬는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먼저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후에 메인 메모리에 적재를 합니다. 메인 메모리에 적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즉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우리 프로세스에 올리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양한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프로세스가 의미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화면이나 뭐 하드디스크에 깔린 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램에 올라가서 프로세스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모리 내에 있는 작업 중에서, 즉 여러 개의 프로세스,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차례대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수행 중인 작업 입출력 등 때문에 만약에 기다리는 상태,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아이들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 CPU는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서 수행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후에 첫 번째 작업이 끝나게 되면 현재의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작업이 CPU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램에 프로그램 A, B, C가 올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 A가 작동하다가 뭐 입력을 받든지 출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웨이트, 즉 대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프로그램 A는 지금 더 이상 CPU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운영체제가 프로그램 B로 이렇게 CPU가 할당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쉴 때마다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체제가 CPU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계속해서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일괄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데 모아서 묶어 처리하기 때문에 CPU가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다 쉬는 상태가 아닌 이상 CPU는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램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다면 CPU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CPU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 수 위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컴퓨터 구조 자체에 변혁을 일으켜 불러왔고, 현재의 전반적인 OS,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과 앞으로 언급하게 될 시브나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조합하고 이 두 가지에 사실상 기반을 둔 OS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운영체제 또한 전반적으로 이러한 두 시스템이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덕분에 프로그램에서 카드를 읽거나 프린터를 쓰는 등의 시간에도 CPU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이렇게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CPU는 100%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시브나 시스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중 프로그램의 장점을 채택해서 확장한 시스템으로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을 때 아주 짧은 주기로 CPU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시브나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당장에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글을 켜서 그리고 녹화 프로그램을 켜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 이 경우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마이크로 어떠한 입력을 넣게 되면은 그게 바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녹화가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제가 이렇게 한글에 뭘 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어떠한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게 실시간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브나 시스템이 우리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이 시브나 시스템과 이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시브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은 주기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사용자는 모든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는 한 차시에 한 번에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인터넷도 켜져 있고 한글도 켜져 있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CPU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 그만큼 자원을 할당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브나 시스템이 도입이 됨과 동시에 현재 우리 윈도우 운영체제와 비슷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주 짧은 주기로 왔다 갔다 CPU가 할당이 되면서 마치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더 확장되어서 예를 들면 현재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한 대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서로 다른 명령어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는 시브나 시스템을 적절하게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리눅스에 뭐 MySQL이랑 아니면 웹서버 같은 걸 다 설치했을 때 각기 다른 관리자들이 접속해서 어떠한 유저는, 즉 유저 1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유저 2는 뭐 웹서버를 관리하고 유저 3 같은 경우는 뭐 파일 같은 걸 관리한다고 해볼게요.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 리눅스에 접속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CPU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명씩 아주 짧은 주기로 CPU를 할당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은 자기가 그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브나 시스템의 아주 큰 장점이자 현재까지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CPU가 굉장히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작업을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길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뭔가 버퍼링처럼 버벅거린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현재의 CPU, 즉 시브나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와 다르게 현재의 C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해 있고 현재 운영체제 또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말 모든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혼자서 어떤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현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의 기반적인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스케줄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운영체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보조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즉 우리 하드디스크나 SSD 이런 데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메모리에 적재할 수 있는 전략 자체를 의미해요.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채택이 되고 있죠.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한글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걸 한 번에 실행을 해서 메모리에 전부 다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를 CPU가 하나씩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CPU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정에서 메모리에 올라온 작업들 중에서 무엇부터 실행을 할지 그런 걸 고르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괄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초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던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큰 단위 작업을 수행할 때만 보통 사용이 되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뭘 실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순간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잘 안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한 번에 모아서 뭐 공문서를 처리한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한 번에 처리할 때는 아직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존재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략을 채택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해진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이전에 비해서 축구 선수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하지만 감독, 그러니까 히딩크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이제 같은 선수들, 같은 하드웨어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잖아요. 사실상 그러한 축구 감독 같은 게 되게 운영체제와 많이 비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것이 바로 운영체제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일괄처리 시스템에서부터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을 거쳐서 시브나 시스템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운영체제 시스템들이 잘 발전이 되어 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